사실 한 후보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배신의 정치. 이게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모든 후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냐. 네.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뉴스쇼에 나와서 네.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제가 이거 한번 틀어드릴게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세 분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더 응축되고 더 쪼그라들더라도 응축되고 가드를 올리고 그냥 밖에서 민심이 문매를 줘도 견뎌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 당이 쪼그라들어도 지금 똘똘 그런 거 뭉치자. 아닙니까? 뭐 너는 왜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되고 네. 너는 뭐가 안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될 때 아닌가요? 40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어차피 저희 뉴스쇼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다 아는데 뉴스로도 나왔고.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보셨지만 이게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다. 고로 한동훈 후보는 내가 정권을 찾아오겠다.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오지 않았냐. 그래서 총선 참패 이후에 반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변화를 통해서 수비수 투입이 아니라 공격수를 좀 더 투입해서 지지율을 이끌어 올리고 여당과 대통령이 나중에 호평을 받는 그런 정권을 만들겠다. 이게 내가 왜 배신이냐? 이 대답이거든요. 일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한동훈 후보는 반성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여당이 반성이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셨죠. 근데 그 회초리를 맞는 대상이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했던 국민의힘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서두에 모든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그 뒤에 따라붙는 내용은 들어보면 전부 다 내 책임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정부 책임이다. 대통령 네. 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들려요. 아 들리긴 하죠. 그러니까 말의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죠. 음. 그러면 반성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한동훈 후보도 총선을 이끌었던 패장이자 지휘권자로서 그리고 많은 정치권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여당 총선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 안 한 적이 없다. 이 정도로 어떤 소위 말하는 그쵸. 오히려 친윤이라 불리거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보고 오히려 다 경선 가고 이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통령은 당의 전권을 인정해 줬는데 왜 한 후보 스스로는 반성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같이 반성하셔야 될 분이 왜 반성 안 해? 라고 하는 게 과연 명분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첨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책임 나다. 그건 맞다. 다만 이게 그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인터뷰 말고 다른 데 나가서 MBN 나가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황상무 대파 사건 네. 그리고 회칼 테러에서 이제 좀 늦게 경질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파 사건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장관 네, 네. 런종섭 뭐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드셨는데 전체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딱 그걸 드는 걸 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실 탓을 하는 건데 네. 저는 대통령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는 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다 수용을 해줬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당에서도 사실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 뭐 전하 도태우 후보 거취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에서의 사천 논란 정체성이 불투명한 분들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넘어온 분들이 갑자기 보수 정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김경률 전 뭐, 회사 대표적으로 그런 인사겠죠. 그러니까 보수의 뿌리가 든든할 때는 이분들이 괜찮은 그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수 정당의 주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상과 이념 전향을 하지 않은 이상.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 느낌을 당원들이 많이 받았고 이게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정치를 무조건 데이터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셨잖아요. 제가 한번 말한 것처럼 지역구 득표 국민의힘이 45%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대표 득표는 36%밖에 안 돼요. 거의 10%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머지 보수 성향 비례정당의 간표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례대표 공천을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판단한 거고 22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21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유독 대구가
음. 21대보다 투표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전체 대구는- 파이는 커졌는데 네. 대구는 떨어졌으니까. 대구는 마이너스 2%. 아. 대체적으로 부울경이 좀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할 맛이 안 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남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못 이겨요. 음. 그 출향민들과 그 정서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건 이렇다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외연 확장을 하느라 중도를 신경 쓰느라 보수 집토끼들을 너무 홀대했다라는 반성이 나오면 더 뭐라 안 합니다. 이제 잘 아셨구나. 다음에도 잘하시면 되시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계속 없기 때문에 지금 영남권과 정통 보수층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가 이제 총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왜 데이터가 뻔히 나와 있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신이냐 아니냐 이건 저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총선을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당을 이끌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 트레이닝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랑 지금 배신 논란 가지고 세게 붙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유치하긴 해요. 원 후보는 계속 이제 표현하자면 당과 대통령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뒤집어 말하면 그건 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사실 한동훈 캠프 쪽도 그래서 괄호치고 국민에 대한 배신하지 않는 거지 괄호치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은 해도 되죠. 이제 이 말은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괄호치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그 말에서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원희룡 후보의 이 주장 그러니까 당과 그 대통령에 대한 과거 YS와 이해창 사례 그리고 노무현과 정동영 사례를 들고 와서 한마디로 박근혜 때도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탄핵한다고 막 가가지고 이제 참패를 당했다 그 과거의 선례를 봐야 된다 좀 근데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한동훈 쪽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보수였던 사람들은 이 진영 전체가 하나의 정치 세력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당시 소위 말하는 비박계였던 정두원 의원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만 그죠. 이게 한 진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 그 안에서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의미가 없어요. 비박 너네는 건전한 비판자였으니까 살려줄게 국민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다 멸족이에요. 그리고 과거 예전에 친노가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을 때도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가 패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약간의 어떤 이견이라거나 또는 국민 여론상 불리한 지형이라고 해서 어떤 어려울수록 단일 대우가 무너졌을 때 뚝이 하나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또는 윤상현 후보, 윤상현 후보도 사실은 정부 출범 이후 내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죠. 이분이 결코 친윤 성향의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조차도 한동훈 후보의 그 조건부 특별 특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 한번 정권을 뺏겨본 그리고 정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때 철저히 이제 주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적절한 타협을 내고 하면은 이제 민생으로 화두가 옮겨가고 이게 대안이지 않느냐?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의도까지도 뭐 나쁜 의도라고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해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느냐? 제3자 특검의 형식에 빌려서 모든 건건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라고 하면서 또는 변협이 추천하라고 하면서 특검 다 걸 거다. 그 민주당과의 싸움도 장관일 때 국무위원으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싸울 때와 그렇죠. 정말 이 룰 없는 무제한 격투기, 이종 격투기. 네, 글러브 안 끼고 하는 이 그쵸. 싸움을 해본 건 다른데 그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신이라는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정치적 경험의 차이, 또 한번 쓰라린 경험을 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순히 이게 어떤 유치한 인간관계 타령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 수정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새로 갖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현재 안이 뭐 검사 40명에 그리고 야당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 약간 이제 대국민 보고 조항 네. 뭐 이런 거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었는데 anyway 민주당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안에서 좀 더 강화된 안을 들고 나왔고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새로운 걸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 새로운 게 이제
특별검사 추천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한 발 물러선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뉴스쇼에 나와서 이제 언급을 좀 한번 했어요.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이거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언급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한번 틀어드릴게요. 네,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라도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밝히신 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오히려 내가 되묻고 그렇습니다. 싶다 그 말씀. 저는 그런데 제가 이미 이 특검법안의 대안을 말씀드렸을 때 예. 과거에는 이 거부권을 반대하던 분들, 행사를 반대하던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어제는 조경태 의원까지 자, 이 정도의 대안이라면 우리 법이 더 맞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찬성할 만한 명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제가 말한 대안은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이 여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막을 건지 그냥 가드 올리고 그냥 몰라. 네, 우리끼리 여기까지 똘똘 하겠습니다. 네, 가드 올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러면 후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대안을 냈으니까 뭐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조경태 의원 이렇게 대안에 찬성하고 우리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차지했는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계속 그 주구장창 반대만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냐 그러면? 근데 저는 네. 이 특검은 원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특검을 발의하는 게 하나의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이제 조금만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사안 민주당이 다 특검까지 할 겁니다. 최상병 이 해병 특검에서 끝날 것이냐. 대법원장이나 변협 회장 콜 제2, 제3, 제4의 특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한동훈 후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의 그 같은 정치 공세를 지금 조금은 순진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수 여당일수록 소수당일수록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을 때 이를테면 김재섭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찾아가서 만나서 설득하는 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이죠. 그 후에 도저히 안 되면 되는 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22대 국회에서 이게 뭐 발의돼서 통과되고 제2요구권이 행사되고 이전에 우리 내부에서 먼저 전열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사실 원내 의원들의 표단속은 원내대표 고유의 권한이기도 한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잠깐 뭐 어디 백령도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 이게 원내와 상의하지 않고 이걸 독단적으로 빵 터트려 버리면 그 폭풍을 이제 수습해야 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주목받기 위한 정치 경험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만 공수처라는 기관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를 민주당이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하고 다른 어떤 사건이라도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특검을 발의하게 되면 1차 수사기관의 정당성이 다 무너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특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남은 3년 내내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반론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제 이율배반이긴 한데 그 최순실 특검법 같은 경우도 수사가 진행되다가 들어갔거든요. 특검이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검이란 게 대체로 검찰 수사하다가 이제 그 정권에서 임명하는 검찰총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야당 추천으로 통상은 이제 결과적으로 허위범 특검 과거에 드루킹 뭐 결과적이지만 이제 여당의 이제 그 대통령 직계 가족의 문제나 또는 대통령 정권에 관련된 또 문제니까 통상은 야당 추천한 특검들이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몇몇 특수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뭐 국정농단 사태나 그 이전에 드루킹과 같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데 이 여당의 단일 대우를 우리가 먼저 무너뜨리고 논의를 앞당길 만큼의 상황이라고 보진 않고요. 현실 인식이 좀 다른 거겠죠. 근데 한동훈 후보의 인식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상황마다 다 다른데 음. 지금 겨우 108석 가지고 남은 3년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정 분열이라던가 내부 분열을 우리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장이나 국민의힘 내 원로 정치인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실 헤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면 네. 이 문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혼자 하고 왔는데요. 야마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준석 의원과 이현주 의원에게 음. 벌써 만만하게 보이고 있어요. 아 이준석과 이현주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한동훈. 그 예를 들면 음. 이준석, 이현주 두 분의 의원이 한동훈식 특검에 동의하는 의원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라고 하잖아요. 아 그죠. 10명. 10명 데리고 나와라. 15명 데리고 나와라. 이거 뭐냐면 네. 저랑도 뭐 정치적으로 막 이게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정치 경력 오래된 이 정쟁의 고수들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약점을 이제 팍 네. 찔렀다. 지금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 계속 장난감처럼 갖고 놀림을 당할 수 있어요. 민주당의 노정객들이나 이준석, 이현주 같은 파이터들에 의해서 10명, 15명 갖고 나와라. 여기에 대해서 말이 궁색하잖아요. 뭐 변명은 하는데 그죠. 아니 당대표식이나 되겠다는 사람 다음 대권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 10명, 15명도 없냐. 허언이냐. 여기서부터 말리고 이제 계속 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음 못 받는다. 현찰 갖고 와라.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럼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 특검. 본인 인터뷰에서 이거는 권력에 의한 복수라고 뭐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여론 지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이 정부 지지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여론조사 돌려보면 그죠. 여당 인사 누가 됐든 그게 뭐 비록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그죠. 뭐 예를 들면 네. 뭐 장해찬 특검을 하자 해도 특검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올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굴 들이대도. 지금 지형상 그렇지 않습니까?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 가겠다라는 원칙대로라면 한동훈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한다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점에선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게 아니라 큰 프레임으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에서부터 지고 들어간다.